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피정의 전교용체육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짓 시간이 지나면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또 이후 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 지금 이 시점까지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게 될 여러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뭐 어떻게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아, 지금 놓여진 현 상황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힘차게 화이팅해서 2022학년도 어떻게 하면 임용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약 1시간 정도 한번 면밀히 얘기를 나눠보고 꿈과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2022학년도 합격을 향한 그 발걸음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합격 설명회를 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 모든 시작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육교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뭐, 마음속에 담아둔 꿈꾸고 있는 또는 불끈불끈 또는 뭐가 솟아나는 용서춤치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또는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거기서 얻는 어떤 행복감,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가르쳤던 체육 선생님의 어떤 인격적 감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멋진 모습에 감동되어져서 나도 그 꿈을 이뤄보고 싶어 하는 꿈이 생긴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뢰도 높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교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존경받는 직업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고 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 체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주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고 싶다. 아주 전인적 인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뭐가 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체육교사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신체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그 체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서 체육, 스포츠를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활동들 또는 이 행동들이 굉장히 가치롭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는 2022학년도 대비 2021년을 땀 흘려 보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모습들을 찾아봤어요. 잔디 구장이네요. 이곳 지금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체육 선생님이 같이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또 이런 모습도 있네요. 여학생들인가 봐요. 아마 다 줄 서서 지금 한 줄로 쭉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체육 선생님이 뭔가 시범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 날인가 봐요. 학생 선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운동장에 보니까 색색깔의 여러 반 티셔츠를 입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체육대회 때 수많은 색색깔의 어떤 그 반 티셔츠를 입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수영이요.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의 영역, 대영역 이게 보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 있죠. 예, 우리는 항상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또는 행복한 삶을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 하나겠지만 거기엔 항상 안전이 수반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위험한 신체 활동이 또 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실 거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 보실 때 어떠세요? 또 체육관이네요. 농구 수업인가 봐요. 여학생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굉장히 뭔가 재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 농구 코트하고 이 농구 림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이 순간도 빨리 가서 농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백핸드 드라이브를 뭐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을 보여주시기 포핸드를 하고 있고 학생은 백핸드네요. 어쨌든 이걸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키 수업이에요. 예, 보니까 아마 계절적으로 겨울이 돼도 처음에 슬로프에 올라가서 프로그 발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그 실내에서 간단히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아마 슬로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키장 가고 싶죠? 어떠세요? 이런 수업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스키 잘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가서 이 눈 덮인 설원에서 아이들과 이런 모습 탁 하고 사진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자, 스포츠 클라이밍 수업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고 여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또는 여기서 어떤 도전감, 여기서 느꼈던 어떤 수많은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겠죠. 그에 대한 아이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뭔가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었겠죠. 단지 스포츠 클라이밍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고 빠르게 올라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리가 되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자, 어떠세요? 저 현장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빨리 호흡하면서 그들과 함께 체육이라는 또는 신체 활동이라는 이 스포츠라는 이 행복한 활동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저는 오늘 군더더기나 다 빼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얘기할게요.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는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합격 설명이 됩니다. 자, 임용시험은 총 1차, 2차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사라고 하는 통과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 능력평가 및 면접, 실기평가, 수업 실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업 실현이죠. 그 다음에 면접, 실기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합격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과 관문이 한국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한국사를 다 취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사를 취득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일정을 여기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에 다 넣어드렸는데 그 자료에 있는 일정을 보시고 접수하시고 시험을 보셔서 꼭 합격 취득을 하시고 시험에 대한 전공과 교육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1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접수 기간 있고 뭐 시험일은 2월, 4월,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볼 땐 51회, 52회, 2월과 4월 중에 한국사 자격검정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보시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지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시간대에는 전공과 교육학을 하는데 한국사까지 껴있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0일에 52회 때 마무리 지어 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공과 교육학에 집중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2월 6일이나 4월 11일 이때 꼭 취득할 수 있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공부하셨던 전공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전공을 가르치는 뭐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크게 테두리로 나누면 3개 테두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그 다음에 스포츠
그 교육학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적 지식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학의 인문학, 그 다음에 내용학의 이공계, 자연편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스포츠 교육학에는 체육교육 탐구나 체육교육과정 총론이 스포츠 교육학의 가장 그 기본 바탕이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정 해설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텐데 학생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을 안내하는 게 바로 교육과정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있으면 그 과정상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수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수업 방식, 체육 교육 스타일, 체육 수업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황에 맞게 그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학 입문편, 우리 스포츠 심리학을 통틀어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스포츠 심리학 중에 우리 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 제어, 운동 학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심리학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인가? 그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건 뭐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는데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걸 다루는 과목이고요. 스포츠 심리학은 우리 정신이에요. 이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 어떻게 하면 스포츠에서 최상의 기량을,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고요. 운동 제어잖아요. 컨트롤을 한대요. 우리 운동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 어딘가에 대뇌 어딘가겠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두뇌 활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다루는 게 바로 운동 제어고요.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라는 게 단순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할 때 그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죠. 그걸 우리는 기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몸이 완전히 폼으로 완전히 자동화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운동학습 분야에서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작은 소사회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또는 스포츠라는 것이 이 사회 구성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또는 이 스포츠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 철학. 철학은 방향을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가치관에 대한 것이 바로 체육 철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신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신체를 단련시키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체육을 가르쳤겠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어떤 경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 경험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험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경험이냐? 아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이 기준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내부,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공부를 하면 뭐 본질주의다, 진보주의다, 실존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러한 내용들, 우리 체육의 방향성을 잡는 과목이 바로 체육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라는 게 매번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서양의 고대, 또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그때그때마다 시대적인 어떤 사회의 철학이 있을 거고 그 방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체육이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질 겁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입문편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자연편. 운동,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바로 이 자연편 쪽인데요. 우리 아무래도 숫자와 계산을 다루는 과목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체육 측정 평가를 다뤄요. 운동 생리학은 운동을 통해서 인체의 생리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되길 원할까요? 아마도 좋아지길 원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힘을 키우고 싶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동일한 무게를 뭔가 들어야 한다,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하고 난 후를 비교해 봤더니 운동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운동을 하고 났더니 좀 편안해진 느낌이었어.
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요한 내용들이 또 있겠죠. 좀 이따 살펴보고요. 운동 역학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힘이 어떠한 영향을 하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게 바로 운동 역학입니다. 단순히 운동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정성적 분석도 있지만 운동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를 넣어서 힘의 방향은 어떻고 힘의 크기는 어떻고 이 힘의 크기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떠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움직일 때 어떠한 요인들이 움직임에 그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방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지는 게 바로 운동 역학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배웠어요. 배워서 신체적 기량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럼 신체적 기량이 굉장히 좋아진 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당연히 측정해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목표했던 것을 성취했는가 여부를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타당한 내용인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관성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배울 때 우린 할 때 측정 평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볍게 한번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잘 아시는 거지만 자, 체육과 교육 과정이에요. 자, 체육과 교육 과정은 체육을 가르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길이 놓여져 있고 그 길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근데 이 길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길이에요? 바로 학교라는 곳에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 학교라는 것에서 만든 이 길이 단지 학교마다 다 다를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교 이보다 더 큰 어떤 지역 수준이 있을 거고 지역 수준보다 더 높은 국가 수준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을 잘 안내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실에 있는 누구겠어요? 체육 교사겠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서 체육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학생들에게 길을 잘 제시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주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그 권한이 국가에서 지역, 학교, 교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가는 모든 지역을 다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여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태와 같은 이런 복잡 미묘한 것들을 여기서 다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큰 것들을 다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은 현장의 생태를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학교 현장 여기를 좀 어려우니까 생태라고 얘기하면 현장이라고 할게요. 체육 수업 현장이라는 곳에 보다 근접하게 만들려면 교육과정은 누가 이끌어가는 게 좋겠어요? 교실에서 교사가 이끌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장의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그런 교육과정들이 과거에 1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7차 교육과정까지는 물론 여기 사이에도 6차, 7차 교육과정은 지역수도 내려왔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전면 개정이었어요. 뭐냐면 이 전면 개정이 뭐냐면 1차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그 교육과정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겠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국가와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교육과정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사회적인 현상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가는데 전면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발생을 감지하고 나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사람들 전문가들을 모으고 이렇게 개정합시다. 개정했더니
이미 이 개정돼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이전의 과거의 것이 되죠.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갈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과거의 문제에 맞는 교육과정이 현장에 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2007년부터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수시 또는 부분 개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수시 부분 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그런 건데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감지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내년 2022학년도 대비 2021년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요 이전에 이것들은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는 역사고 과거를 보고 또 현재를 비춰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핵심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이러한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할 때 체육은 그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우리 여기서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뭘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민주, 시민 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인. 요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인이다. 뭐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뭐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사람일 텐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체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적, 심동적, 그 다음에 지적으로 인지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감정, 태도, 가치관과 같은 정의적, 요 심인정의 조화, 이렇게 된 사람이 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심인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뭐야? 신체 활동인 겁니다. 그럼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인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럼 이 신체 활동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체육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체육 수업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체육 수업을 하면 뭐가 있어요? 체육 수업을 하면 체육 수업은 교사가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교사의 교수 과정,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과정, 학생 학습 결과,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걸 가르치겠죠? 학생이 그걸 배울 겁니다. 요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학생이 뭔가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것이 뭘로 나타나요? 아마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상에 우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이 뭐 과제 참여도 있겠고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방해 행동, 뭐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과제에 참여하는 올바른 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면 쭉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높아지냐면 실제 학습 시간이 늘어나요. 이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쓸게요. 실제 학습 시간은 과제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수준에 비슷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해서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난이도의 과제에 집중해서 하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근데 봤더니 학습과정상의 과제 참여 시간이 많아지는 건 부적절한 행동을 줄였기 때문인데, 반대로 얘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실제 학습 시간은 떨어지게 되겠죠. 수업의 성공 보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선 우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영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과제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이제 운동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또 탐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용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잘 배워서 자신의 난이도에 맞게 집중하면 성공, 그죠? 과제 성취도는 높겠죠. 요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잘 못했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교수 과정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거고, 근데 교수 과정은 분명히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나는 하체 근육을 민첩성을 발달시키고 싶은데 얘가 지구력이 발달됐어요. 이런 거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과정상의 피드백이니까 과정이고요. 여기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교수 과정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가장 일반적인 걸 다루는 게 바로 교수 이론이에요. 근데 보세요.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체육 수업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체육 수업이라는 어떤 이 상황적인 부분이 과연 획일적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다양하겠죠.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또 학생들도 어떤 학생들?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교사가 어떠한 특정 교수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학습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업 방법들, 교수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링크라고 하는 사람은 수업 방식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모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체육 교수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매칠러라고 하는 사람은 수업 모형이라는 것으로 체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방식,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이전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 체육 선생님이 모두 시범 보여주고 선생님이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학생들이 따라 움직이고 어떤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는 그런 수업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접 교수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극단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진도를 이끌어 나가고 어떤 주어진 과제물 속의 어떤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지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 지도를 하게 되죠. 이런 수업도 있어요. 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친구들하고 짝을 이루어서 서로 함께 가르치고 서로 함께 배워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동료 교수라고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 개인의 힘보단 집단의 힘이 더 크겠죠.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협동학습 모형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교수라서 하나의 기능을 한 번에 하나씩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볍게 하나의 기능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과제를 연습하면서 그 과제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 특정 공간을 나누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동시에 진행해 보면 어떨까? 올해 시험 문제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과제식 수업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기차역을 나누듯이 기차역을 나눠서 역마다 다양한 과제를 연습하는 과제 스테이션 수업이라고도 하죠. 이 외에도 또 다양히 많습니다. 다 언급하자면 또 굉장히 많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선의 체육 교수 스타일은 우리 강남 스타일처럼 각각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교수를 굉장히 선호하는 교사도 있고요. 학생들이 완전히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교수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면 모스탄의 체육교 스타일은 교사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스타일 A형 스타일, 이걸 무슨 뭐라면 지시형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H, I, J, K까지 K형 스타일. 네. 학생 자기학습형이거든요. 자기학습. 네.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K까지 갈 때까지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던 것에서 점차 누가 하는 것으로 학생이 어떤 가르침을 또는 수업을 이끌어나는 방향으로 점차 이렇게 되면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학생들은 지시형 스타일로 가르치면 좋겠죠. 선생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학습형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알아서 그 수업 상황에 맞게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되죠.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표준화된 모델로 딱 정리가 되진 않는구나. 않는다라기보단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매출러의 체육 수업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시형과 같은 경우 우리 직접 교수 모형, 여기서 나오는 동료 교수 모형, 또는 개별화 지도 모형, 우리 시험 문제죠. 또는 협동학습 모형, 또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전술 게임 모형, 또는 또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 등등등 여러 가지 수업 모형, 어떤 모델이죠.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모델대로 하면 원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만들어집니다. 원하고자 하는 체육의 어떤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그 체육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효율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입문편으로 가면 앞서 얘기했듯이 스포츠 심리학을 배워요. 그 스포츠 심리학 중에 앞서 얘기했던 스포츠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가장 어렸을 때 뭐부터 하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이에요. 그쵸? 체력 중요하잖아요. 체력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체력 다음에, 그렇죠, 기술이에요. 기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술이죠. 그쵸? 물론 기술을 꼭 먼저 하고 전술을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체육 수업은 기술 가르치고 전술 가르쳤는데 요즘에 전술 게임 모형은 전술 가르치고 기술 가르쳐요. 왜냐면 전술은 이해력이고 기술은 신체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고 기술을 배우면 더 재밌다 이거죠. 어떤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자,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고 기술이 좋고 전술이 좋다고 그 사람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까요? 이렇게 기초 체력이 좋고 기술이 좋고 전술이 좋으면 모든 경기에 다 이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때로는 기초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전술도 좋은데 경기장에 가면 주눅이 들어. 경기장에 가면 눈치를 봐. 경기장에 가면 몸이 긴장돼. 경기장에 가면 몸이 경직돼서 내 신체적 능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해. 이런 무슨 문제예요?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쵸? 전체 능력이 95%고 정신은 5%라고 할 때 이 5%가 이 95%의 전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인 것들을 잘 조절해서 최상의 경기 능력을 발현하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최상의 기량이 발휘가 안 되죠? 어떨 때? 불안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때 최상의 경기력이 발휘가 안 되죠. 어떨 때 뭔가 막 하고 싶죠? 동기가 충만할 때.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런 동기. 어떨 때 또 더 하고 싶죠? 내가 나로 인해서 뭔가 성취를 경험했다면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동기와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분석해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럼 요와는 좀 다르게 운동 심리학은,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심리학이 우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운동 심리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선수는 강인한 체력이 중요하다면 일반인은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은 자, 건강 뭐 하면 건강해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그럼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대요. 이 건강은 신체적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운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모두 다 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운동하는 사람은 적은가? 이런 걸 따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뭐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은 요새는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이런 심리학은 안 해요. 심리학 안 한다기보단, 그런 심리학보다는 부정은 한 부분으로 남겨놓고요, 긍정의 영역을 넓혀요. 그렇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굳이 애써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건 한 나의 일부분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하면 운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 사고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삶은 굉장히 따뜻하고 이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이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다루는 게 바로 운동 심리학이에요. 운동 제어, 컨트롤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체, 즉 우리 뇌 일부로부터, 뇌로부터 무엇을? 신체를. 그러면 이 뇌가 내 신체를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신체의 움직임은 무엇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컨트롤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도한 움직임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환경으로부터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뇌와 환경을 얘기했지만 분명 어떤 주어진 과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운동제와 운동학습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저를 유기체라고 합시다. 전 사람이니까요. 유기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앞으로 2걸음 걸을 겁니다. 하나, 2걸음. 이거는 과제가 되겠죠. 걸어라라고 하는 과제가 될 거고, 제가 놓여져 있는 환경은 지금 강의실에 있는 이 강단이에요. 아주 매끈매끈하지만 미끄럽진 않고요. 마찰이 어느 정도 있어서 편하게 2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유기체가 어떠한 움직임을 수행할 것인가, 여기에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나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컨트롤한다 표현은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내 움직임이 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내 의도하는 대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그쵸? 요즘 영하의 날씨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바깥에 가끔 보면 그늘진 얼음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맨 땅에 아스팔트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걸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건 내 인지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나도 의식하지 뭐 요즘 핸드폰들 많이 보고 가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빙판을 밟았어요. 빙판이라는 환경, 즉 아스팔트라고 하는 마찰력이 높은 환경을 디디고 가다가 갑자기 빙판이라는 마찰력이 작은 환경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익숙했던 움직임을 하겠죠. 계속 마찰이 높은 환경에서 걸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얼음을 밟았을 때 마찰이 달라지니까 미끄러지겠죠. 그 미끄러질 때 나 움직이면 어때요? 아, 나는 아주 예쁘고 멋있게 미끄러질 거야. 샥! 이렇게 미끄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나서 무릎팍은 깨지고 피는 절절 흐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쓱 일어나가지고 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네. 하지만 그 우스꽝스럽게 초라하게 넘어졌던 내 모습은 내가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미끄러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운동 제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했던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운동학습은 의도하지 않은 거를 하기보다 의도한 걸 주로 하잖아요. 그게 운동 기술들. 우리가 스포츠에서 어떤 운동 기술을 배우고 이 운동 기술을 자동화해서 실제 경기 현장에서 그게 잘 발현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몇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스포츠라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기술이 나와야 돼요. 스포츠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기술이 나오려면, 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승부를 쟁취하기 위해 굉장히 극단적으로 경쟁 불안이 높은 상황이에요. 어떤 거기에 승리를 쟁취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사회적 위강과 어떤 금전적 보상과 뭐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그 불안은 굉장히 커지죠. 이 불안한 상황은 신체적인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신체의 어떤 움직임 기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건 그 움직임이 나한테 완벽하게 자동화됐기 때문이에요. 그 완벽하게 자동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수만 번, 수십만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흉내내는 건 몇 번 하는 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경기 현장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수십만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린 학습이죠. 그런 것들 다르고요. 스포츠 사회학이에요. 사회학. 자, 스포츠라는 것. 자, 우리 여기에서 사회라는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회가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고맙게도 민주심이라는 사회. 사회는 민주사회인가 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치도 있고, 또 경제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뭐 됐다. 또 스포츠도 있고. 그쵸?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에요. 이 구성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 사회는 안정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스포츠 사회학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안정되기만 할 거냐, 사회가 불안정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사회 구조가 안정되었다 라는 것은 이 요소와 요소들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스포츠가 사회 안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사회 구조가 불안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뭐가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하다는 건 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이 불평등이라는 건 주로 누가? 가진 자, 그 다음에 못 가진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즉 가진 자들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못 가진 자들은 그 가진 자들의 불평등한 이익에 대한 저항을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 갈등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스포츠라는 것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거고, 못 가진 자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뺏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주로 다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것이 그러면 이 사회의 구성 요소니까 스포츠와 정치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또 스포츠와 경제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냐, 또 스포츠와 교육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냐, 스포츠와 종교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냐, 또 스포츠라는 것이 남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스포츠라는 것이 여성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과거에 봐도 스포츠는 남성적이더라. 그럼 여성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느냐. 또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과 스포츠에 대해 성공,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질서를 지켜서 사회 체계를 지켜서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에서는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스포츠에서 원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많으면, 돈 많이 주면, 그죠? 어떤 성공에 대한 보상이 크면 어때요? 페어플레이 안 한단 말이에요. 스포츠맨십 발휘 안 한단 말이죠. 자, 최근에 제가 본 동영상에서
아마 마라톤 경기였던 바이애슬론 경기였던 것 같아요. 철인 3종 경기였는데 마지막 구간이 재밌게도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급커브를 해서 결승선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길을 헷갈려요. 내려오다가 급커브 길을 헷갈려서 그냥 직진합니다. 물론 거기에 펜스가 있지만 거기 이제 부딪히죠. 부딪혀서 잠시 코스 이탈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미 뒤에 달려오던 선수가 길을 앞지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2등 선수였다면 저라면 그냥 갈 겁니다. 야호! 이런 땡큐 하면서 계속 달려갈. 그리고 1등을 하겠죠. 그리고 우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선수는 어떻게 했냐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스 이탈을 했던 그 선수에게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해줘요. 그 선수에게는 승리에 대한 가치보다 이 경기가 정정당당하고 승부에 집착하기보단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앞섰던 거죠. 그게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이 사회는 경쟁과 승부에 대한 어떤 결과, 성공, 금전적 이득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스포츠에서의 어떤 그 바람직한 가치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또 철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철학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방향이었어요. 자,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나름의 어떤 가치를 갖고 왔겠죠.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6살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강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유치원 갔다 오면 항상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집에. 9살짜리 첫째 아들과 6살짜리 둘째 아들이 지금 제가 집에서 나온 시간이 1시에 나왔는데 지금 3시간 동안 집에 이제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어제 저녁에 샤워하면서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내년에 2022년에 학생들을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예비 체육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형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임용 체육 교사가 되는 길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러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는 뭘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아빠 학생들 많이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아는 거죠. 많이 오면 돈 많이 벌어 뭐 이런 건지. 하지만 내일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해서 왜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짜리 아이가 아빠 잘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뭘 잘하라고 얘기했는지 그 아이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아빠가 좋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체육에 대한 참된 가치를 가슴속에 넣어주면 그게 참 가치로운 게 아닌가.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순간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피종인 선생님 강의를 많은 수강생들이 듣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육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슴속에 담는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 우리가 단지 신체적인 능력을 키우고 근육량을 키우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냐? 과거엔 그랬죠. 과거에는 어떤 신체 활동, 체육이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힘이다! 라고 바라봤다면 이게 본질주의예요. 하지만 힘도 중요하지만 이 힘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것이고 힘을 쓰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네, 체력이 튼튼해지네, 기술이 발달되네 이것도 느꼈지만 기술의 발달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고 어떤 무엇인가를 더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충만한 동기를 얻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도 얻고 사회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태도도 기르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심도 키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운동기술을 경기에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 지식과 역학적 분석과 생리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그 움직임을 분석해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획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심동적, 인적, 정의적 여의 가치를 신체 활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보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이 민주시민이라는 이 사회 요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 전 이 말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이 사회는 자아의 상실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가치관과 너무나 많은 사회적 기준들 때문에 내가 어느 가치관에 어느 기준에 다 맞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를 사회학에서는 아노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수많은 가치관들에 다 맞춰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자아의 상실 시대에 온 거죠. 이럴 때 생기는 게 바로 우울증이고, 이럴 때 생기는 게 공황장애이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우리는 번아웃이고, 이럴 때 생기는 게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육에서 또는 전통 철학에서 이런 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존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어렵죠. 자,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태어났어요. 저는 피종이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 자신인 거죠. 저는 여기에 나와서 학원 강사로서 강의를 해요. 합격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강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되는데,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강사로서 어떤 강사와 비교해서 어떠느냐, 이런 걸 따지면 저는 저의 본질을 잃어요. 본질을 잃는다. 저의 존재 가치를 잃어요. 항상 누구랑 비교하면 항상 내가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 역할보다는 내 존재,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설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은 앞섰다고 해서 뒤처져 있다라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대학을 졸업하고 뭐 각각 여러 직업들을 마련해서 직업 현장에 나아가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멋진 차를 끌고 와서 야! 술 마시러 가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부럽죠. 그건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차가 없고 직장이 없다라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내 존재는 그냥 나로서 가치로운 거예요. 이 사회에 태어나서 지금 서 있고 말하고 보고 듣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자, 그 꿈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서 가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면 돼요. 뭘 잡아서? 방향을 잡아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예요.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체육사라고 얘기한다면 뭐 역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과거 아주 이전의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전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시대,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는 우리 개화기, 일제강점기, 또 광복 이후, 또 서양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 뭐 스파르타, 아테네, 그 이전에 호모 시대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또 중세, 또 근현대로 이어질 때까지 이 체육이라는 것, 스포츠에 대한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또는 과거의 역사적으로 과거 먼 그 시대에 신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체육사고요. 그 다음에 운동생리학. 자, 운동생리학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내 신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그럼 우리 신체를 한번 잘 해부해 봅시다. 자, 머리부터 볼까요? 머리. 여기 뭐가 있을까요? 뇌가 있겠죠. 대뇌가 있을 거예요. 대뇌가 있고, 대뇌 밑에 가면 중뇌, 교, 연수, 쭉 해서 척수를 통해서 우리 신체 각 부분으로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뇌는 내 움직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체성신경계라고 해서 내 신체에 감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길도 있고요. 그걸 감각신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를 거쳐서 체성 운동신경으로 이 근육과 신체 사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건 의도하는 움직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신경계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움직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근육이 단단해진다, 근육이 커진다, 빵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근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몸을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내 몸을 컨트롤해주는 애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그 얘기하면 굉장히 끝이 없거든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부교감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몸을 잘 안정적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잘 좀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럼 어떨 때 주로 역할을 하겠어요?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주로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럼 교감신경은 뭐냐? 몸이 움직이면 움직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몸을 붕 띄워주는 애가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활성화시키겠죠. 업 시켜주는 애예요. 그러면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세요 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라고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에 명령을 내립니다. 붕 띄워줍니다. 아마 근육이 막 움직였으면 여기에 에너지를 쓰세요, 에너지를 만들어 쓰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ATP 잘 알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 즉 근육 간에 있는 글리코겐 또는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는 이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지방, 즉 중성지방이 분해된 그 유리지방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걸 분해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렇죠? 근데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바로바로 써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에너지가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좀 더 큰 근육에 좀 더 배 여기 제 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런 에너지를 써야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뭔가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몸에 뭔가 운송수단이 필요해요. 그 운송수단이 누구냐면 바로 혈액이에요. 그 혈액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애가 누굴까요? 심장이죠. 순환계. 그럼 심장이 펌핑을 해서 혈액을 필요로 한 곳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곳으로 가는 걸 줄이고 필요한 곳으로 계속 보내요. 많은 양의 혈류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면 그쪽에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운동을 하면 그런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가는 걸 줄이고 많은 보내야 될 곳으로 많이 가고, 근데 운동을 많이 해서 신체가 더 건강해지면 적은 양의 혈액으로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 그러면 혈액이 가는데 그냥 가냐? 그냥 가진 않아요. 모두 가져가냐면 산소도 가져갑니다. 그럼 산소를 가져가서 같이 가져가서 탄수화물이든 즉 글리코겐이든 유리지방산이든 산소와 결합해서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과정, 유산소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산소를 어디로 들어와요?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서 폐에서 혈관으로, 즉 혈관의 혈액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그 산소가 심장을 통해서 조직 군데군데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호흡순환계. 그리고 신경계에서 어떤 명령을 내보내는데 이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몸 전체로 퍼지지는 않아요. 몸 전체로 퍼지게 하려면 호르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는 걸 내분비계. 또 근육 얘기했으니까 이 근육이 움직이면 기계적인 거잖아요. 이 기계적인 움직임을 어떤지 이 근육계. 근육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얘기하면 신경계.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게 운동생리학이에요. 그래서 운동생리학을 가장 줄여서 딱 두 자로 줄여라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로 줄여라고 얘기하면, 첫째, 강한 운동을 하면 강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하면, 지구성 운동을 하면 내 몸은 효율적으로 바뀐다. 적은 양의 에너지로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죠. 운동 역학이에요. 힘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힘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저기로 움직이냐, 여기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이냐, 밑으로 움직이냐, 뭐 이런 거 따지겠죠. 그래서 우린 움직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단 움직임이 있다, 없다. 스포츠라는 것이 다 움직이기만 하진 않아요. 우리 씨름이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서로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또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우린 정적 안정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움직여진다라면 그 움직인 상태를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이걸 동적 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안정을 다루는 것을 우린 정력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움직임을 다룬다는 것은 힘과 힘 사이에, 제가 딱 두 오른손과 왼손으로 미는데요, 제가 오른손으로 좀 더 강하게 밀면 움직임이 생기겠죠. 이 얘기는 왼쪽의 힘보다 오른쪽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움직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힘의 불균형, 힘의 비평형을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움직임을 단지 어떤 숫자적인 놀이로, 즉 속도와 같은 어떤 움직임에 관련된 정량적인 분석을 한다면 우리는 운동학적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힘이 뭐냐, 여기 근력이었냐, 뭐 무리체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이 강단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 구두 밑창과 강단의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마찰력이 컸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반작용력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역학을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사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알아낸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있죠. 제1법칙은 관성이에요. 모든 물체는 자기만의 성질이 있다. 자기만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한다.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모든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진 만큼 속도는 변화한다. 제3법칙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어떤 힘이 작용하면 작용한 만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어떤 굉장히 큰 물체가 있고요, 아주 작은 물체가 있어요. 이 큰 물체에 두 주먹이 가서 꽝 부딪혔습니다. 얘가 힘의 단위인 뉴턴이죠. 100뉴턴으로 얘를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큰 물체는 얘한테 몇 뉴턴을 쳤을까요? 똑같이 100뉴턴을 친 겁니다. 반대로 이 큰 물체가 요 작은 주먹에 10,000뉴턴의 힘을 가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얘한테 몇 뉴턴의 힘을 가했을까요? 똑같이 10,000뉴턴의 힘을 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물체라는 건 아주 무거운 물체라는 거고, 작은 물체라는 건 가벼운 물체라는 거죠. 똑같이 10,000뉴턴의 힘을 작용했는데 얘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빵! 튀어나가겠죠. 얘는 굉장히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운동역학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굉장히 많죠. 어떤 힘을 이용해서 빵!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멀리. 100m 달리기에 보다 빨리 달리려면 신체의 근력에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서 빨리 달려가야 될 거예요. 보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지면의 강한 힘을 통해서 멀리 뛸 수 있는 도약을 해야 될 것이고, 높이 뛰기를 하려면 지면을 강하게 디딘 후에 신체의 어떤 모든 분절들을 이용해서 높이 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바로 운동역학이죠. 자, 운동역학을 통해서 높이 뛰는 것도, 멀리 뛰는 것도, 빨리 뛰는 것도 우리가 다 했어요. 신체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신체 움직임을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측정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더 좋아졌냐, 얼마나 더 나아졌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떠냐,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서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하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타당도를 얘기할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쳐서 어떤 도구로 평가를 했는데 그 도구가
학생들의 능력을 일관성 있게 나타나게 하더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신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겠죠. 때로는 어떠한 집단 전체 구성원들의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특성을 밝혀내기도 하겠지만 대단히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구성원들을 다 일일이 검사해서 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몇몇을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측정하고 능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통해서 전체 집단의 능력을 추론해 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린 추리통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전공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4년 동안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에요. 하셨던 내용이지만 우리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지금 한 3, 40분 동안 이 내용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주 극히 일부분, 빙산의 아주 일각, 아주 작은 부분만을 얘기했어요. 이런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조금씩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임용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잘 표현해내야 원하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잘 표현해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차) 시험은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형, 3교시 전공 B형을 봐요. 그래서 전공 A형의 기입형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 그 다음에 3교시의 전공 B형의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해서 총 40점씩 40점 총 80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기입형과 서술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입형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 전공학문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수준, 적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어, 계산 문제면 계산의 답,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형과 단답형, 완성형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문장에 괄호가 이렇게 젖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답을 쓰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단답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문제인식, 추리, 예상, 결론, 도출, 인과관계, 상관관계,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데 주로 얘기하는 건 이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특징은 무엇입니까?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올 2021학년도 전공 A형 문항의 3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제 뽑아왔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팀 응집력과 팀 응집력은 뭐예요? 팀이 하나로 뭉쳐지고자 하는 힘이겠죠. 운동, 하나로 뭉쳐지는 것과 운동 수행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체육 탐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체육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괄호 아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세요. 줄다리기에서 개인이 최대로 당길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가정한대요. 인원이 2명, 3명, 8명으로 늘어나면 당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0이라고 했으니까 2명이면 200, 3명이면 300, 8명이면 80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일 때 200, 3명일 때 300, 8명일 때 800이 돼요. 실제로 100여 년 전에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면의 그래프와 같이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자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그러니까 이건 개인 수행 능력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일 때 200이면 평균이 100이잖아요. 3명일 때 300이면 또 역시 평균이 100이겠죠. 8명일 때 800이면 또 역시 평균이 100입니다. 인당 100이니까. 근데 혼자일 땐 100이었는데 2명일 땐 80으로 떨어지고 3명일 땐 뭐 한 90으로 떨어지고 3명일 때는 한 85 정도 되고 8명일 때는 거의 한 50 조금 넘는다는 거죠. 평균. 이건 개인당 한 50 조금 넘는 힘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 반밖에 안 썼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의 수행력 평균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자의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한 문제였어요. 그걸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링겔만 효과입니다. 라고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링겔만 이렇게 답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기입형을 씁니다. 자, 학생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슈타이너라는 학자는 이를 과정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명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 힘을 다 합할 때 각각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야구에서 외야수 야구 좋아하시죠? 중견수하고 자익수가 공을 잡아요. 근데 뜬볼이 플라이볼이 중견수하고 자익수 사이에 공으로 와요.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아주 그 딱 집단 과정 손실이 없더라면 분명히 잡아낼 거예요. 손실이 없으면. 근데 사인 미스가 나서 서로 부딪혀서 공을 못 잡아요. 이러면 집단 혼자 있었으면 그냥 잡았을 건데 두 명이라는 집단이 형성된 순간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거죠.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과정 손실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과정 손실에는 조정 손실과 좀 전에 얘기했던 야구 타이밍 같은 조정 손실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는 동기 손실이 있는데 조정 손실은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동기 손실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매트를 운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아이 2명하고 여자아이 2명이 운반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아이 어때요? 매트 잘 안 들고 있죠? 네, 축 처졌어요. 이 3명의 아이 힘들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3명이 들어도 충분하니 나는 드는 신용만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함께 드는데 나 한 명 힘쓰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알겠어? 누가 알겠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동기 손실을 심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팀 운동에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동기 손실. 집단 사회. 동기 손실 태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입형은 이런 문제예요. 자, 또 2021학년도 A형 6번 문제 보면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여긴 가볍게 D급부터 볼게요. 여기 자, 학생 선생님 상체 근력을 기르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교사가 덤벨 운동이 좋겠어요. 덤벨 운동을 하면 주동근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반복되어 근력을 기를 수 있죠. 단축성 수축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력을 발현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물어봤냐면 밑줄 친 디귿의 현상을 근력 토크와 저항 토크의 상대적 크기,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우린 지금 공부 처음 하는 거니까 나와 상대로 얘기합시다. 나와 상대. 그러면 우리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한다고 칩시다. 상대하고 내가. 근데 단축성 수축이니까 여기 상완 이두근이 어떻게 짧아져야 이렇게 잡아당겨지겠죠. 그럼 나의 상완 이두근이 그 이두근의 힘이 상대의 상완 이두근의 힘보다 어떨 때? 클 때 무슨 수축이 나타난다? 단축성 수축이 나타난다. 그러면 근력 토크와 저항 토크 중에서 누가 클 때? 근력 토크가 클 때 단축성 수축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신장성 수축이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힘보다 상대의 힘이 컸을 때겠죠. 그러면 근력 토크보다 저항 토크가 클 때 근육이 신장성 수축, 즉 늘어나는 수축을 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또 여기 보니까 이때 근육 수축 속도와 힘 생성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신장성 수축 시 근육이 늘어나는 수축 시 주동근의 수축 속도의 차이에 따라 주동근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어렵죠. 주동근의 수축 속도 차이에 따라, 이게 뭐냐면 자, 상완 이두근이 주동근인데 주동근은 주로 힘을 쓰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죠. 주동근이 무슨 수축을 하면 신장성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펴지고 있는 거죠. 펴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잡아당겨주고 나는 굽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힘이 세면 어때요? 천천히 펴지겠죠? 내가 힘이 약하면 이렇게 펴지겠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봅시다. 상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러면 어때요? 내 힘이 세다 한들 슈퍼맨이어서 잡아당기면 내 힘의 최대를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 펴질 거예요. 그죠? 어떤 느낌이에요? 오, 외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구나. 나의 힘을 최대한 다 발현했는데 엄청나게 센 힘 때문에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근데 외부의 힘이 약하다.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어떤 비리비리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요? 거의 안 펴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외부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수축 속도 차에 따라 주동근이 생성하는 최대 힘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 속도가 어떨 때, 빠를 때 외부의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큰 힘이니까 나도 최대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젖먹대니까지 다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빨리 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도가 빠를수록 주동근이 생성하는 최대의 힘은 최대 힘의 크기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이 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어가 있어요. 신장성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최대 근력은 커진다. 네. 최대 근력이 나타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런 식의 답안을 구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2019년부터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우리가 응시 현황을 보면 2019학년도에 전체 응시 인원은 4,177명이었어요. 그죠? 모집 인원 439명 중에서 평균 경쟁률이 10.5대 1이었고요. 부산 최고 경쟁 13.5대 1, 0.5대 1, 그 다음에 충남은 7.04대 1이었어요. 2020학년도에 441명, 거의 비슷하죠. 응시 인원 4,160명이고 평균 경쟁률 10.6대 1이었어요. 최고 경쟁 대구가 14.2대 1, 충남이 7.4대 1이에요. 올해 2021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 422명이었고요. 응시 인원은 4,144명이었어요. 평균 경쟁률 9.54대 1이었고요. 서울이 11.9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어요. 최저 경쟁률 충남, 전남이 7.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 인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모집 인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2019학년도에는 커트라인이 1차 커트라인이 평균 69.8점이었어요. 전공과 교육학을 합쳐서 100점 만점인데 69.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9.8점이라는 건 교육학이 한 15점 정도 생각한다면 전공은 몇 점이에요? 한 54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한 69점 정도 되죠. 한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점대 중반대 점수면 합격할 수 있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73.3점이었으니까 50점대 후반대 점수겠죠. 그죠? 최저 전남 64.7점이었으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한 50점대 초반이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2020학년도 작년 시험이죠.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을 대비한 재작년 시험이었죠. 전국 커트라인 82.2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교육학 한 15점 정도 생각한다면 전공이 몇 점이에요? 전공이 거의 7점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물론 67점까지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때 교육학이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높았다라고 치더라도 6점 정도 치더라도 한 66점, 60점대 중반 점수를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 84점이었으니까 60점대 후반 점수가 나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 같은 거 78.2점이었으니까 60점대 초반 점수가 나왔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어요. 66점이라면 전공 80점 만점 60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근데 올해는 작년 대비하여 전공이 뭐 체감 난이도는 좀 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도 문제를 풀어볼 때 한 6, 7문제 정도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6, 7점 정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커트라인이 70점대 한 중반, 초중반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 교육학 한 16점 정도에 전공 한 54점대부터 시작해서 60점대 초반 요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한 70점 초중반. 그래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2차 준비에 전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예상하는 점수고 2020학년은
유난히 어떤 전공 점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는 2019년과 2020년 딱 그 중간 정도 언저리에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요 2020년과 같은 상황은 다시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목표 점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목표 점수. 교육학은 20점 만점 중에 최소 16점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전공은 최소 64점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이건 최소지 최대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 합격 점수는 전공 교육 합쳐서 80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 근데 올해같이 교육학이 좀 열려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교육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교육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전공은 전공 나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공을 예를 들면 전공 80점 만점이잖아요. 80점 만점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에요. 근 20년간 임용시험 문제가 출제돼 왔어요. 전공에서 다룬 내용들 20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에 고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또 내는 경우보다는 타당한 내용이라면 어떠한 물어보는 형태, 질문의 형태를 바꿔서라도 또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기출이 최소 50% 이상이에요. 네. 그럼 기출과 똑같은 문제가 나오냐? 아니죠. 기출 관련 영역에서 50%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전공 점수가 80점인데 그 중에 기출 관련 문제가 50% 이상 나온대요. 이 얘기는 몇 점이란 얘기예요? 40점 이상은 기출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출은 가장 타당한 거예요. 타당성 정도 따지면 가장 타당한 문제들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또는 전공에서 배우는 타당한 내용, 우리는 뭐 주요, 핵심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최소 30% 우리가 늘 항상 다루지만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그러면 38에 24니까 24점이에요. 그죠? 이상 나오겠죠. 두 개 합하면 64점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자, 이 외에 좀 사이드라고 할까요? 사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 한 1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얘네들 한 8점 정도 되겠죠. 네. 자, 이거 제끼더라도 최소 우리는 요 내용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분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 분석과 주요 내용들이에요. 사이드의 내용 10%를 가져가려다가 이 기출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거나 늘 항상 보던 내용들을 못 맞추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자.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주요 핵심 내용을 잘 공부하자. 그러려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할게요. 자, 전공 강의를 들으러 와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대면 또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강의를 한다면 오늘 전 첫 수업으로 스포츠 심리학을 먼저 할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을 먼저 한다.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1월 7일 날 피조인 교수님께서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하니까 책 사고 스포츠 심리학 수업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고 연말 연시 보내고 뭐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이 딱 됐어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책 그때 처음 펴요. 그 뭐가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뭔가 흔적이라도 남아있거나 내가 뭔가가 있어야 뭔가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스포츠 심리학을 한다고? 스포츠 심리학이 뭐였지? 선생님이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때 뭐 얘기했는데 체력, 그 다음에 기술, 전술, 정신 조절, 심리 조절 잘하면 최상의 기량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스포츠 심리학이구나.
목차를 보니까 동기? 동기가 뭐지? 모티베이션? 동기 있어 없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하고 싶은 마음. 근데 남이 시켜서 했던 것들이 많았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 때가 되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잘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런 거. 그런 동기? 운동의 불안? 운동생각 불안. 귀인? 또 뭐 관중 효과?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쵸? 뭐 주의 집중, 자신감, 심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목차를 봤어요. 동기는 뭐고, 불안은 뭐고, 또 스트레스는 뭐고, 또 심상은 뭐고, 또 목표 설정은 뭐고, 또 주의 집중은 뭐고, 자신감은 뭐고, 그런 거 있구나. 알긴 알지만 학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하나하나 열거하려다 보니까 어렵네. 그런 게 있구나.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구나.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구나. 통제감이구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자신감? 그럼 언제 자신감이 생기지? 내가 뭔가 성공해봤던 거. 저런 거 내가 성공했으니까 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성공 경험이라고 하죠. 난 지금 자신감이 없는데 나랑 비슷한 누군가가 성공했어.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라면 대리적 경험이죠. 나는 하기를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응원을 해줍니다.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줍니다. 사회적 설득이죠. 불안하고 힘들지만 나 한번 해보자. 몸에 지금 이 떨림이 나한텐 굉장히 느낌이 좋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신체적, 정서적, 생리적인 각성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건데 머릿속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넣어놓진 않아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중요하겠구나. 이런 거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나. 이거 나중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겠지? 라고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 꽤 있을 텐데 강의 시간에 6시간 1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예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하나하나 꼼꼼히 다 알아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5시간이 뭐야? 10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중요한 내용이 뭔지 가볍게 읽으면서 체크 해보는 거죠. 이건 정말 모르겠으니까 별표 쳐놓고 쉽게 이해되는 건 쉽게 이해됐으니까 교수님이 설명할 때 한번 또 인지를 한번 맞춰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를 해요. 강의 시간에는 돈 내고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짜 강의 아니에요. 돈 내고 듣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뽑아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돼요. 저는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열정을 다하는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 참 나한테 쉽게 편하게 다가오는 설명이다 라고 하면 그걸 자기한테 딱 지각되죠. 각인되죠. 그거를 잘 정리해 두는 거예요. 요런 설명 좋았어. 제 제자 중에 세종에서 지금 아주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제자분이 있는데 그 제자분이 저한테 그 1, 2월 달에 공부했던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졸라맨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졸라맨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졸라맨을 통해서 운동 동작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하여튼 여러 그런 모습들을 강의 교재에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농담하는 내용들, 제가 아이들 이름 거론하고 제 아이 이름 얘기해서 아이들과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까지 다 써놔요. 왜 써놓냐?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그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에피소드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에피소드 얘기할 때 어느 부분을 공부했다. 어느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다.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거죠. 핵심 개념이 있다면 필기해 놓는 거예요. 항상 바빠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필기라고 쓰려면 여러분들 예습이 없이는 필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고 싶다면 202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고 싶다면 예습은 필수예요. 그 다음에 본 강의 열심히 하시게 되겠죠.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는 목요일 금요일밖에 안 해요. 금요일에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학습 코칭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면 좋겠지만 뭐 원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원화에서 남는 사람들이 합격해요. 자, 이런 얘기. 자, 재작년 합격생인데요. 뭐 충청권의 모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모의고사 때인데요. 예, 그 그룹 첨삭을 해요. 그룹 학습 코칭을 해요. 코칭을 하면 4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한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끝나면 6시에 이제 해설강의 끝나고 6시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30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조 같은 경우는 한 9시, 10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조였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학습 코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 잠깐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였냐면 기차 시간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차 시간이 예약되어 있는데 기차 시간을 막차로 미루고 코칭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첨삭을 받으러 온 거죠. 예. 그리고 열띤 1시간이 부족하죠. 9시면 이제 가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꽉 채워서 그 시간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뽑아가더라고요. 아주 흡혈귀처럼. 예. 초수였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선생님들이 또 작년 모의고사 때 강의실에서 꼭 저희는 그 학교 대학에 특강 온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제 뇌 속을 파 드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복습하는 거죠. 복습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 거고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에 또 열심히 내가 본 강의에 들었던 내용을 복습해야겠죠. 자, 예습해서 가볍게 흔적을 남긴 내용에 본 강의를 통해서 뚜렷한 글씨를 새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뚜렷하게 다시 남겨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반복의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야 지식이 남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인간은 망각해요. 망각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망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컴퓨터가 아닌 이상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습, 본 강의, 복습은 필수예요.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안 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분도 초수예요. 골프 프로 선수를 하시다가 임용시험을 준비하셨어요.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본 미녀를 손가락 뽑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강의를 시작했어요. 1월 달에 한 3주 지났나요?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었거든요. 한 3, 4년 전에 얘기니까 마스크를 쓰고 오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파서요. 이렇게 선생님 입술이 좀 부르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술이 부르텄어요? 물었더니 예습하고 본 강의하고 복습하는데 이걸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부르틀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끝까지 철저하게 지켰어요, 교수님. 3주 만에 입술이 다 부르터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는 못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딱 2달 진짜 이걸 철석같이 지키더라고요. 그분 바로 그에 합격했어요. 예. 그분은 굉장히 많은 양의 두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고 제 전공 코어 핵심 개념 3권 책, 이렇게 얇은 책 3권 요거 가지고 공부한 거거든요. 지키셔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쉬운데 안 해요. 쉬운 걸 안 하니까 떨어진 거고요. 쉬운 걸 하는 사람은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시험 보는 그 상황까지 교육학은 초반에 체계를 잘 잡아놔야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공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점점점 그 학습의 비중을 높여 나가려면 교육학과 전공의 반반 초반부에, 그래서 교육학의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하시면서 줄이고 전공은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공의 점수를 높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학은 당연히 교육학 높게 받으면 좋죠. 뭐든지 높게 받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 다 끝나갑니다. 합격을 위한 요소가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희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잘 섞이면, 잘 버무려지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버무려져야 되거든요. 그럼 버무려지려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자,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선생님이에요. 공부 시작한 선생님, 선생님, 크레아틴 인산과 이 ATP를 생성하는데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 생리학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이 ATP를 생성하는데 기여하는 건 0.7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책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크레아틴 인산과 그 다음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는 서로 인산기를 공유해서 이걸 주고받으면서 ATP를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플 리액션 반응, 즉 공액 반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강의실 저 끝에 앉아서 1년 내내 강의를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교수자는 어렵죠. 저는 선생님을 좀 어려워해요. 선생님이란 존재를. 그래서 저는 되게 상호작용을 되게 못하는 편에 속해요. 근데 저는 피교육생 입장에서 는 상호작용을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하지만 제가 가서 노크를 잘 하지 못해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톡톡 노크하시면 열어드립니다. 제가 외형적으로 좀 차가워 보이지만 톡톡 노크하면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부끄럽죠?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텐데, 처음 공부할 때는. 부끄럽죠? 물어보기도 창피해요.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물어봐요. 예, 뭐, 제가 뭘 때리기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기를 하겠어요? 일단 알려주겠죠. 하지만, 전제돼야 할 건, 물어보기 전에 생각은 하고, 물어보기 전에 고민은 해보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죠. 그래야 이게 잘 버무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2012학년도에 저는 4가지 스텝을 짰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엔 2달짜리 강의였었는데요. 기초, 심화, 핵심 코어를 항상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던 거를 2달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쫓기고 너무 빨리 가는 거에만 치중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건 좋지만 좀 쫓기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4개월로 늘려서 좀 더 차분하게 차근차근 보다 질 높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4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초 심화 핵심 강의를 하고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약 8회차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1, 4월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주요 내용들에 대한 24점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5, 6월은 50%니까 40점을 잘 정리하기 위한 강의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 변형 주요 핵심 개념 내용에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탄탄하게 익혔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강의고,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의 적중 문제들을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텝 1, 2, 3, 4를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스텝을 놓치면 두 번째 스텝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두 번째 스텝을 놓치면 세 번째 스텝을 오르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스텝을 놓치면 말 그대로 네 번째 스텝을 오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스텝 또 다음 스텝 또 다음 스텝을 오르기 위해서 이 과정이 철저하게 숙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나 죽었어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수월하죠. 세 번째가 수월하고 자신감 붙죠. 근데
첫 번째 스텝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두 번째 스텝은 이렇게 생겨요. 첫 번째는 아니까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다음에 기출문제 많이 봤는데 뭘 이러면 처음 시작하나 다시 시작하나 똑같아요. 처음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해서 올라갈 건데 나 아는데 뭐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사자하고 노루하고 사냥하고 사자가 사냥을 잡아먹어야 사자는 살 거 아니에요. 사냥은 도망가야 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이미 하셨던 사람들은 자신이 사자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이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자, 자신 강하다 이거야. 근데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약한 산양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으르렁대고 이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초수생들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사람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 교만한 이빨과 교만한 발톱을 갖고 있던 선생님들은 7월달, 8월달 되는 순간 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구나 1, 2월달에 열심히 할 걸 알던 거라도 다시 복습할 걸 후회하죠. 그땐 이미 늦어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마음가짐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겨야 돼요. 그래서 1, 2월 강의에 대한 내용 중 뭐 주요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할 때 이거 해드릴 거예요. 강의 첫 시간은 매핑을 할 거예요. 매핑이라기보다는 전체를 그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습을 안 하면 어려운 거고요. 예습을 하면 재미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죠. 구조를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잡고 구조에 대해서 아 오늘 이런 그림의 내용들을 이런 구조의 내용들을 하는구나. 이 구조 중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배우게 되는구나. 그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정리하겠죠. 이거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형성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해서 뭐 나중에 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뭐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하면 더 좋고 해서 뭐 채점을 해서 좋은 점수 나오면 상도 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금요일날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저는 아마 6시쯤 강의가 끝나겠죠.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뭐 10시 시간이 아마 뭐 충분하니까 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 매주 금요일은 1월 7일 개강하고 8일날 그 날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종료되는 11월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다못해 강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한 상담도 이때 하셔도 돼요. 그래서 1월 7일날 개강을 해요. 1월 7일날 스포츠 심리학부터 할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심리학, 운동 제어, 운동 학습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3주차 정도 되면 스포츠 사회학, 그 다음에 체육 철학, 서양 체육사, 한국 체육사 할 거고요. 구정된 강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질 건데요. 상황상, 사정상 뭐 내용이 조금 밀리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정해진 커리큘럼 기간 내에 강의는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5, 6월 강의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예요. 이 지금 교재가 있는데 제가 그 교재를 실제 시험지를 캡처해 가지고 올려놓다 보니까 이 글씨가 깨져서 잘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타이핑을 쳤어요. 전부 다 타이핑 쳐서 다시 재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뭐 한 3월 정도쯤이면 아마 다 정리가 될 거고 재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하고요. 영역별로 기출 분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역학 같은 경우는 정성적 분석, 그러니까 질적 분석을 하는 내용을 따로 모으고 또는 뭐 기초적인 문제 해결하는 문제 따로 모으고 복잡한 문제 따로 모아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역시도 금요일날 그룹 코칭을 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5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영역별 문제풀인데요. 이것도 영역별로 나오지만 실제 시험과 똑같이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적중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후에 참석 때 그룹 참석 때 또 5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 때에는 이렇게 쿼터별로 나눴어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또 첫 번째 쿼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집중적인 그 다음에 영역을 묶어서 또는 마지막에는 전 영역으로 이렇게 7, 8회차는 전체 영역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자,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6살 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 부모님이 특별한 기술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구멍가게를 여셨고 그걸로 이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그 탈곡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 탈곡기를 경운기,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딸딸딸 하는 경운기 탈곡기를 싣고 그 벼가 익은 그 어디죠? 논에 가서 다 탈곡하고 밤샘 탈곡하고 뭐 여기서 탈곡하고 또 저기서 탈곡하고 이러시면서 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과로 때문에. 어. 근데 저는 그 결실만 봤거든요. 늘 항상 아버지가 이제 탈곡을 하는 결실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돈이 조금 모아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땅을 빌리신 거예요. 집 바로 옆에 아주 넓은 땅을 빌리셔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지셨어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배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 새두리에는 옥수수도 심고, 굉장히 다양한 채소들을 심으셨는데, 저는 싫었죠. 왜냐하면 주말마다 맨날 저를 불러서 물 떠와라 뭐 이렇게 시키니까 땅 파라 뭐 이렇게 뭐 잡고 있어라 막 시키니까 놀고 싶은데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늘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걸 대비해서 항상 가시면 길 가는 이제 돌 주우시고 괜히 그냥 삽 들고 가서 땅 한번 이렇게 파시고 뭐 전에 했던 그 농작물들 있으면 그거 걷어내시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봄에는 특히 더 아빠 그거 왜 그런 거 해? 나 좀 놀게 좀 나도 그러는데 종이야 이렇게 땅을 푹푹 파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뒤집어 줘야 땅이 푹신푹신해진단다. 푹신푹신해지고 푹신푹신해지면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잘 내려가 뿌리가 잘 내려가면 뿌리가 그 단단하게 고정되면 줄기가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걸 위해서 땅도 뒤집어 엎어주고 돌도 버리고 거름도 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이 없으면 큰 아주 좋은 농작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미 저라는 피종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예전에는 뭐 많은 학생들 뭐 어쨌든지 간에 피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피종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이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이 진정성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이 전문적인 지식 전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잠시 머리에 경직됨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씨를 받아서 심으셔야 돼요. 푹신푹신하게 연한 집안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고든 줄기가 확실한 개념의 줄기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맺혀진 또는 거기서 피어난 꽃과 거기서 자란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맛있고 그런 풍성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농부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키워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냥 뭐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응원을 드려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믿음과 사랑과 응원을 주셔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최대한 강의료를 낮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서 내년에 학교 현장으로 빨리 나아가서 내후년이 되겠네요. 학교 현장 빨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것들을 빨리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만다라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그 일본인 투수 오타니 선수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요.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임용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영역들의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 여러 영역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임용 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즉 각마다 8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88, 64 64개의 영역을 완벽하게 내 걸로 여기에서의 빈틈은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역학이 어려워. 역학의 일과 파워가 어려워. 이거 제낄래. 나 이거 모르겠어. 근육계 뭐 운동생 내분비기 어려워. 또 뭐 운동량 계산하는 거 어려워. 뭐 각운동 나 이거 어려워. 라디안 나오면 이거 어려워. 힘들어. 모르겠어. 뭐 측정 평가하면 여기서 추리통계 이거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X표를 하다 보면 합격과는 멀어지는 거죠. 예. 어렵지만 할 수 있어. 교수님한테 물어봤고요. 라디안 잘 모르겠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내분비계 잘 모르겠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운동량 측정 모르겠는데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고민하고 물어봐야지. 그냥 물어봤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셨다면 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내 걸로 만들기 하세요. 미리 걱정하면 못해요. 일단 하세요. 그리고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길입니다. 2022학년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